만약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당신은 정녕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 이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움이 사무칠 때, 어떤 음식 앞에서, 어버이날, 그리고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죠? 네, 맞아요. 바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 표현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손에 잡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이 책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님의 저서인데요. 저자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면서 만난 사람들의 사는 모습, 어떤 것은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을 멈추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 드리려고 뽑은 것은 45편의 이야기 중 5편인데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짤막한 키워드로 설명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홍시, 좋아하는 것 챙겨드리기.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유난히도 좋아하시던 것이 있었다. 바로 잘 익은 홍시였다. 어머니는 유독 홍시를 좋아하셨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한 자리에서 몇 개씩을 드시기도 했다. 홍시를 드시면서 나와 눈이 마주치면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홍시가 참 맛있어졌단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어머니의 활짝 핀 웃음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아쉬웠다. 홍시 몇 개면 되었기 때문이다. 잘 익은 홍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표정은 금세 밝아지곤 했다. 그러면 덩달아 내 표정도 달라졌다. 별것도 아닌 홍시를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맛있게 드실 때 나도 더없이 즐겁고 기뻤다. 어머니는 내가 사다 드리는 홍시를 특히 좋아하셨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어머니께 홍시를 공급하는 것은 내 몫이 되었다. 삼남 사녀 형제 중에 아무도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했다. 해마다 가을이 돼 신문 한 귀퉁이에 붉은 감이 매달린 사진이라도 실릴 즈음이면 나는 어린아이처럼 들뜨곤 했다. 그리고 그해 첫 번째 홍시를 만났을 때의 기쁨이란 첫눈을 만난 것만큼 부푼 기분이었다. 하도 많이 사다 보니 홍시에 대한 안목이 생겨서 어떤 게 맛있는지 어떤 게 최고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께 드릴 홍시를 살 때 나는 무조건 가장 비싼 것으로만 골랐다. 나는 그 돈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오히려 단골 가게에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샀다. 나중엔 가게 주인도 최고로 좋은 홍시를 가져다 놓았다며 나를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내게 어머니께서 오늘따라 어째 홍시가 먹고 싶다 고 말씀하셨다. 나는 대뜸 참 그러고 보니까 요즘 홍시를 사다 드리지 못했네요. 내일 꼭 사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귀가가 계속 늦어지면서 며칠이 지났고 어머니께 홍시를 사드리겠노라고 했던 약속을 깜빡 잊고 말았다. 내가 밤늦게 귀가하면 나를 맞는 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빛났다가 순간 사그러지는 것을 나는 끝내 감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다. 그날도 늦게 귀가하는 길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아내였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점심까지 맛있게 드시고 해걸음에 밖에 나가셨다가 쓰러져 다른 사람에게 엎여 들어오셨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얘기였다. 총알같이 달려 집에 도착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아들의 귀가조차 기다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으니 나는 임종도 지키지 못한 불효 아들이 되고 말았다. 체온이 식어가는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는 순간이었다. 내 머리를 천둥 번개처럼 내리치는 것이 있었다. 홍시.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홍시를 정작 돌아가시기 전에는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내게는 두고두고 여한으로 남는다. 이제 홍시를 맛있게 드시던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신다. 그래도 가을이 오면 나는 어김없이 터질 듯 잘 익은 홍시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잘 익은 홍시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고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에만 식은 밥, 생선가시와 그 가시에 붙은 얄팍한 살점, 알맹이는 다 깎고 남은 사과 꼬투리, 뭉개진 딸기.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들이 정말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당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 하나면 어머니의 표정이 금세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우 행복해 하십니다. 그것을 어머니 살아계실 때 챙겨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수고이지만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두고두고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가슴에 내가 박은 못 뽑아드리기. 어린 시절 아마도 여러 번 부모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매를 맞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들이 덜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내뱉었던 그 시절의 실수들은 뉘우침과 반성도 빠르고 용서 또한 금세 뒤따르곤 했다. 그런데 속이 멀쩡하게 꽉 찬 나이가 된 다음에도 간혹 부모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실수를 곧잘 저지르곤 한다. 몰라서가 아니다. 잘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말과 행동을 저지른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불쑥 튀어나오는 말들,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매를 맞지도 않고 꾸중을 듣지도 않고 품속을 파고들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신이 내뱉은 말로 인한 부모님의 상처가 세월과 함께 망각의 흙더미에 가려져 그 상처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모님 가슴의 상처는 생명력을 가진 씨앗처럼 펄펄 살아있다가 세월의 흙더미를 뚫고 돋아나 억센 덤불로 자리하고 있다. 단지 모두 씻긴 양 표현하지 않고 계실 뿐이다. 말로 인한 상처는
마치 마르지 않은 시멘트 위에 뿌려진 모래처럼 단단하게 박히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 상처는 뿌리를 뽑아내고 시멘트를 깨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다. 상처를 만든 자식의 눈물로 씻어드리기 전에는 영원한 화인처럼 남아있을 뿐이다. 그 중에는 10번 용서의 눈물을 흘려 씻겨질 수 있는 상처도 있겠고 100번 눈물을 흘려도 씻겨질 수 없는 상처도 있을 것이다. 따뜻한 봄날의 꽃들 사이에서, 여름날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아니면 고운 빛깔 단풍을 바라보는 가을날이나 눈 쌓인 겨울의 어느 밤이라도 좋다. 오래전 부모님 가슴 속에 박았던 못을 뽑아드리자. 그 아픈 상처를 말끔히 씻어드리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순간 저 깊은 곳에서 녹아내리는 진한 눈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자식을 용서하셨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때때로 가슴이 저리고 아파오지만 자식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여전합니다. 원망 같은 것은 더구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가슴 속에 박힌 굵은 못은 그대로입니다. 그 못을 빼드리는 것은 오직 자식만이 할 수 있는 일. 진심으로 사죄하고 눈물로 씻어드려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눈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10번, 100번이라도 눈물을 쏟아 그 못을 녹여내야 합니다. 늦깎이 학생, 못 들은 꿈 이루어드리기. 초등학생이었던 철원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아 어머니에게 물었다. 산수 문제였다. 분수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간 수준의 문제였던 것 같다. 글쎄다. 어머니는 대답을 못하셨고 마침 엉덩이를 들썩이던 철원이는 아무 생각 없이 에이 하고는 책을 덮어버렸다.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그저 숙제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하는 마음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렇게 달아오른 어머니의 얼굴을 철원이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철원이를 불러 앉혔다. 낮에 어머니한테 물었던 산수 문제가 무엇인지 보자고 하셨다. 간단히 문제 푸는 것을 도와준 아버지는 조심스레 덧붙이셨다. 다음부터 숙제는 아버지가 도와줄게. 철원이가 6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조기 영어 교육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영어 과외를 받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중학생 형이나 누나가 있는 아이들 중에는 이미 영어 단어를 술술 읽는 아이들도 있었다. 철원이도 영어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어는 곳곳에 있었다. 자동차 꽁무니에도, 거리 간판에도, 신문 한 귀퉁이에도. 어머니랑 버스를 타고 갈 때였다. 지나가는 승용차의 뒷유리창에 우스꽝스러운 글씨체로 커다란 영어 글씨가 씌어 있었다. 무슨 뜻일까? 옆에 앉은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때는 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는 것을 철원이도 눈치챌 수 있었다. 그 뒤로 그는 산수든 영어든 공부에 대한 것은 어머니에게 묻지 않았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철원이 어머니는 초등학교에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이다. 그나마 동생들 돌보느라 빠진 날이 더 많았다고 한다. 머리도 좋고 호기심도 많은 어머니가 공부를 계속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항상 당당하고 재주도 많은 어머니지만 학교나 공부에 대한 화제만 나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철원이는 안방 침대 밑에서 중학교 영어 참고서를 한 권 발견했다. 책을 펼쳐보았다. 그랬더니 책 속에는 어머니의 서툰 글씨가 곳곳에 씌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혼자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철원이가 대학에 입학했다. 입학하자마자 그는 맨 먼저 어머니께 드릴 선물부터 준비했다. 검정고시 학원 수강증이었다. 그리고 6년. 지금 철원이 어머니는 대학생이다. 방송통신대 영어 영문학과에 다니는 엄연한 학생이다. 어머니는 철원이가 대학 입학 기념으로 선물했던 학원 수강증을 지금껏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신다. 철원이도 어머니가 건네준 카드 한 장을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 그가 학원 수강증을 선물로 드리고 난 다음 날 어머니로부터 건네받은 첫 번째 카드다. 잔잔한 꽃무늬가 프린트된 카드에는 영어로 이렇게 씌어 있었다. Thank you, my son. 부모님께도 빛나던 청춘이 있었습니다. 청혼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에 삶의 무게에 지워지고 잊혀진 꿈들이지만 가끔은 용기가 나지 않아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끌어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을 위해 희생하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 이제 그분들의 꿈도 찾아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그 꿈을 찾아드릴 때 부모님은 아름답게 늙어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청춘으로 머무십니다. 복권. 아버지와 포장마차에 함께 가기. 경석아, 신문 못 봤니? 오늘 신문 어디 있지? 낮잠을 주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신문을 찾으신다. 경석은 아버지가 왜 잠결에도 신문을 찾으시는지 금방 알아차린다. 소파 위에 놓인 신문을 주섬주섬 건넸더니 아버지는 그걸 들고 방으로 들어가신다. 반쯤 열린 방문 틈새로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이 보이고 그 옆에 펼쳐진 신문지와 로또 복권 몇 장이 놓여 있다. 바로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이따금 편의점이나 가판대 옆에서도 본 적이 있다. 로또를 뽑거나 10원짜리 동전으로 복권을 긁고 있는 나이 지긋한 남자들. 그럴 때마다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아버지의 등 위로 겹쳐진다. 아들의 기척을 느낀 아버지는 조금 겸연쩍은 표정으로 아들을 불러앉힌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니까 네가 한번 맞춰봐라. 경석이 신문을 뒤척여 번호를 맞춰봤지만 모두 꽝이었다. 아버지는 재미로 한번 사봤는데 역시 안 된다며 허허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쓸쓸하다. 어머니가 보면 또 한 소리 할 거라며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복권 5장을 다시 주머니에 부스럭부스럭 집어넣는 아버지. 경석은 자기 방으로 건너가면서도 괜히 마음이 무겁다. 아버지를 실망시킨 복권이 야속하기도 하고. 퇴직한 지 3년. 아버지는 요즘 부쩍 더 늙으셨다. 갈수록 더 초조하신 모양이다. 평생 회사원으로만 살아오신 터라 장사라는 것도 자신 없으신지 이것저것 알아보고만 다닐 뿐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계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얼마 안 되는 퇴직금마저 야금야금 줄어들 것이 불보듯 뻔하다. 경석은 지금 대학 4학년 학생이다. 지금이라도 얼른 졸업하여 취직이라도 해서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아직도 1년이나 남은 대학 생활. 시간이 얼른 흐르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 졸업한다고 해서 곧바로 취직된다는 보장도 없다. 경석은 또다시 우울해진다.
경석이 무심코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으니 지폐 몇 장이 손에 잡힌다. 경석은 얼른 아버지 방을 향해 소리쳤다. 아버지, 오늘 엄마가 늦으신다는데 국수나 먹으러 나갈까요? 제가 쏠게요. 부자는 집 근처의 포장마차로 들어섰다. 따끈한 국수 2그릇에 소주 1병 시켰다. 공부한다, 아르바이트 한다며 밖으로만 돌아다니느라 아버지랑 마주 앉은 것도 정말 오랜만이다. 주인이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보니 아버지는 종종 혼자 이곳에서 소주잔을 기울이셨던가 보다. 가족에게도 보일 수 없는 외로움을 술잔에 타서 드셨을 아버지. 술값을 치르려는 경석을 기어이 밀쳐내며 아버지는 당신 지갑을 여신다. 이 녀석아, 아버지 아직 안 죽었어. 집으로 향하는 길, 편의점 불빛을 향해 경석은 아버지의 손을 끌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지폐를 꺼내 로또 2장을 사서 1장을 아버지에게 건넨다. 아버지, 이거 당첨되면 반은 저 주셔야 돼요. 제가 사드린 거니까요. 어림도 없다. 가진 사람이 임자지.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걸려있다. 경석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원한다. 이 복권이 아버지에게 복덩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의 꿈이 욕심이라면 조그만 바가지라도, 아니 작은 웃음이라도 드릴 수 있게 달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반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아버지 자신의 신상에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그 고민까지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아 대신 혼자서 술을 기울이게 됩니다. 가끔은 그런 아버지의 술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말은 없어도 찰랑이는 술잔 넘어 건너가고 건너오는 진한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요. 때로는 어머니가 그 술 친구가 되어도 좋겠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 부부가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괜찮아 보입니다. 잠도 잘 올 것이고 혹시 압니까? 술김에 뜻밖의 로맨스가 벌어질지도. 관광 참 좋다. 하루라도 건강할 때 모시고 여행 다니기. 그래, 제주도 좋디? 보니까 좋더냐고. 제주도 가니까 뭐가 제일 보기 좋더냐? 장병장 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방 한가득 퍼진다. 친구분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삼아 전화를 한 모양이다. 이따금 집에도 놀러 오시던 그 친구분은 시각장애인인데 그런 앞 못 보는 친구한테 뭐가 제일 보기 좋더냐고 물으시다니. 하지만 전화기 저편의 상대방도 어머니의 그 농담에 그리 불편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그분처럼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니까. 군에서 휴가를 나와 늦지막이 저녁을 먹던 장병장은 어머니의 통화 소리를 들으며 물만 자꾸 들이킨다. 남들처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시켜드린 일이 언제나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있다. 어머니는 집을 떠나 관광이나 여행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바쁜 농사철을 보내고 나면 마을 분들이 버스를 빌려 단풍 구경이니 꽃 구경을 가곤 해도 어머니는 그때마저도 혼자 집을 지켰다. 이웃들이 아무리 손을 끌어도 항상 고개를 내저었다. 가긴 어딜 가. 우리 아들 밥 해줘야 돼. 하지만 아들은 알고 있다. 계절이 바뀌어 바람만 달라져도 소녀처럼 볼이 발그레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그런 어머니인 만큼 어디인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곳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 자체만으로도 한껏 즐거우리라는 것을. 전화를 끊고 장병장 옆에 다가와 앉은 어머니는 아들이 공연히 마음 쓸까봐 걱정이 되었나 보다.
괜히 목소리를 높여 전화로 통화했던 친구를 흉본다. 주책 맞은 예편네. 자기가 보지도 못할 거면서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공기가 좋아도 여기가 더 좋고 물맛도 여기가 더 좋은데 돈이 아주 썩었나 보다. 어머니도 이번 봄에는 관광 한번 다녀오세요. 장병장이 넣은 짓이 마음을 살피는 소리를 하자 어머니는 다시 손사래를 크게 치신다. 관광? 싫다. 관광 같은 거 돈 주고 가라 그래도 나는 안 간다. 어디 가면 내가 구경하나? 남들한테 나를 구경시키는 거지. 난 싫다. 며칠 뒤 장병장은 다시 군에 복귀했다. 농사일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동생들에게 맡겨둔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야 했다. 얼마 후 어머니에게 편지 한 장이 날아왔다. 전방부대에서 보낸 아들의 편지였다. 부대에서 장병들의 어머니를 초청하는 행사가 곧 벌어지는데 어머니를 꼭 초대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편지였다. 편지를 받고도 차일피일하고 있었더니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왔다. 언제나 씩씩한 아들은 변함없이 밝은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의 아들답지 않게 아예 떼를 쓴다. 이번에 어머니 초청 행사만큼은 꼭 오셔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웃 아주머니께도 연락해서 안내를 좀 해달라는 부탁도 해놓았다며 막무가내다. 아들의 성화에 어머니도 딱히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겠노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어렸을 때 시력을 잃은 후 고향 마을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보지 않았던 어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긴 여행을 하게 됐다. 멀미가 나서 속이 뒤집힐 듯 울렁거렸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도 울렁거렸다. 봄날이었지만 아직도 겨울처럼 싸늘한 전방부대에는 젊은 병사들의 함성이 우렁찼다. 그 안에 아들 목소리도 섞여 있을 것이다. 잠시 후 어머니 손등에 익숙한 손길이 닿았다. 전보다 한층 거칠고 단단해져 있었지만 불쑥 내민 아들의 손을 어머니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장애인인 당신의 출연이 행여라도 아들에게 폐가 될까 싶어 구석 자리에서도 한껏 웅크리고만 있었는데 아들은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어디론가 발길을 옮긴다. 얘 어딜 가? 그냥 저쪽에 있지. 남들 보면. 얼마쯤 가더니 아들은 발을 우뚝 멈추고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경례를 붙인다. 대대장님, 저희 어머니십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드님 훌륭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자신이 잠자는 곳이라며 막사 안으로 이끌고 가더니 부대원들을 일일이 어머니께 인사시켰다. 어머님, 장병장님으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미인이십니다. 왁자한 웃음소리 속에 어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얼마 전에 통화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너 땅굴이라고 들어봤지? 그거 신기하더라. 바닥이 푹 신한 게 고문바닥 마냥 발소리도 안 나게 해놨더라고. 그 안에서 물도 마셨는데 물맛도 기막히게 좋더라. 정말 좋은 구경했다. 눈으로 구경은 못했지만 좋은 구경 다 하고 왔다. 관광하니 좋더구나. 모처럼, 아니 평생 처음 여행을 하고 돌아온 장병장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넘친다. 우리는 밖에서 10,000원도 넘는 음식을 쉽게 사 먹지만 어머니는 10,000원 한 장이 아까워서 그 돈을 모아 가족들 찬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휴가철을 떠올리며 여행 계획에 들뜨지만 아버지는 휴가철에 찾아올지도 모를 자식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토종닭을 키우십니다. 늘 어긋나기만 하는 자식과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한 곳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났을 때 같은 곳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같은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부모님만 보내드리는 효도 관광도 좋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함께하는 여행도 한번 떠나보십시오.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